이번 시승기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모토큐브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모토큐브는 FM 정비, 신차 출고를 주 업무로 하는 센터입니다. 또한 두카티 전문 매장인 만큼 매장 내 한 번 보기도 어려운 두카티 차량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두카티 파니갈레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카티의 파니갈레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현재 2019년도에 출시한 V4 파니갈레 모델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파니갈레의 조상이 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 재밌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니갈레의 초대 조상이 되는 모델인 1987년도에 출시한 851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니갈레의 시작입니다. 원래 두카티라는 회사는 1922년도에 아드리아누, 브루노, 마르첼로 이 세 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콘센트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가지 전기장치를 만들게 되고 세계대전에서 얻은 내연기관의 기술로 모터사이클용 엔진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모터사이클용 엔진이 크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엔진의 사업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두카티의 천재 엔지니어라고 불리우는 파비오 타리오니를 영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천재 엔지니어는 페라리의 설립자인 엔초 페라리가 페라리를 창업하기 전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비오 타리오니가 무엇을 만들었길래 천재 엔지니어가 되었을까? 바로 베벨 기어를 적용한 데스모 드로믹이라는 특이한 밸브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 데스모 드로믹은 레드존이 없는 엔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 엔진은 밸브를 열고 닫게 해주는 캠이 있습니다. 이 캠이 돌면서 밸브를 열고 닫게 해주는데 이 캠을 열고 닫게 해주는 장치로 밸브 스프링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두카티에선 이 밸브 스프링을 과감히 버리고 베벨 기어를 장착한 데스모 드로믹이라는 특이한 밸브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밸브 시스템은 기존의 엔진의 한계점인 레드존 영역을 없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드존이란 무엇인가? 레드존은 쉽게 말하면 엔진 회전의 한계점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밸브를 열고 닫게 해주는 밸브 스프링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에 레드존을 만들어 엔진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밸브 스프링이 늘어나는 것보다 엔진이 더 빠르게 회전하면 피스톤이 밸브를 때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엔진도 망가지게 되죠. 그러기에 레드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데스모 드로믹이라는 장치는 기어로 정확하게 밸브를 움직이기에 레드존 영역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차도 이 기술을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선 다른 제조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큰 이유는 캠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제작 비용과 유지 보수의 비용 증가가 있기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이스 차에 적용하여 그때 당시에 모든 레이스에서 연승을 하게 되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L자형 트윈 엔진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출시한 두카티 최초의 대형 모터사이클인 750G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에 모터사이클 엔진은 순행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 공냉 방식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물로 엔진의 열을 식히는 게 아닌 주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공기로 엔진의 열을 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두카티는 이런 공냉 방식의 엔진을 최대의 효율로 만들기 위해 L자형 모형을 한 트윈 엔진을 최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에 베벨 기어보다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 벨트 방식으로 엔진을 개조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 벨트를 이용한 엔진을 판타 엔진이라고 불리우게 되고 꽤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유명한 엔진이 됩니다. 이 판타 엔진을 사용해 처음으로 출시한 모델이 바로 500SL 모델입니다. 두카티는 이 500 시리즈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레이스를 참전했습니다. 이 판타 엔진을 기반으로 한 레이스에선 진 적이 없다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바로 그 판타 엔진을 기반으로 한 레이스 머신이 750 F1 모델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750 F1 모델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카티 로고가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 끼리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980년대 판매 부진으로 두카티가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1985년에 이태리 회사인 카지바 그룹에 합병이 되었고, 이때부터 두카티의 로고가 카지바의 로고인 코끼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750 F1 모델로 승리를 거듭하던 두카티는 이 판타 엔진을 기반으로 한 레이스 머신을 10판차로 내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시를 하게 됩니다. 10판차 모델로 경기를 하는 TT F1 경기에서 748i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748i 모델이 750 F1 모델을 기반으로 한 TT F1 경주차입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1988년도에 드디어 이 748i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페셜 라인업이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라인업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851 시리즈입니다. 748i와 같은 순행 방식의 4밸브 L자형 트윈 엔진을 장착하여 레이스 차량을 그대로 복제시켜 갖고 온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성능은 대단했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함으로 851 시리즈는 모든 운전자를 레이서로 만들어준다 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TT F1 경기의 후임인 WSBK에서 이 851 시리즈가 큰 활약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카티는 슈퍼바이크 레이스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2세대의 모델로 들어와서 888 시리즈를 1993년도에 출시하게 됩니다. 이후 1994년도에 3세대 모델인 916 시리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바이크라는 명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바이크입니다. 916 시리즈는 모터사이클의 귀재인 마시모 탐부리니의 대표작으로 유명합니다. 덧붙여서 이 탐부리니는 카지바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두카티가 카지바 그룹의 인수가 안 되었다면 지금의 두카티 명성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916 시리즈의 탄생에는 카지바 그룹의 인기 모델인 GP500 머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GP500 모델과 같은 알루미늄 더블 스윙암과 트러스 플레임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했으나, 탐부리니는 916 시리즈는 약간 변경하여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파이프 형식의 프레임을 채용했습니다. 빠니갈레부터 없어진 프레임 방식이지만 빠니갈레의 모노코크 프레임을 적용하게 도와준 시초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916 시리즈에서 빠질 수 없는 싱글 스윙암과 센터업 머플러가 있습니다. 지금의 슈퍼바이크에선 볼 수 없는 설계이지만 당시엔 이 설계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916 시리즈에 들어간 싱글 스윙암을 만든 회사가 바로 브렘보입니다. 뭐든지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주는 자국 회사인 브렘보였기에 이때부터 두카티는 브렘보와 아주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916 시리즈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과 브렘보에서 제작한 휠이 순정으로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916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하지만 성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시판 바이크 경주인 WSBK에서 압도적인 속도로 데뷔 연도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916 시리즈는 로드용인 스트라다 모델과 올린지 서스펜션을 장착한 튜닝 모델인 SP 모델, 배기량을 955cc까지 확장한 레이싱 코르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눈 것은 카지바 그룹의 오래된 경영 방식이었고, 이런 경영 방식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F1의 전설인 아일톤 세나. 이 세나가 두카티를 좋아하여 두카티는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직후 세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였던 MV 아구스타 창업 멤버인 리오니가 탐부리니에게 세나 모델로 판매를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나라는 스페셜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97년도에 세나2가 등장하였고, 이후 연도인 98년도엔 세나3가 출시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 스페셜 모델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세나의 죽음 이후 설립된 세나 재단에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4세대 모델인 996 시리즈가 99년도부터 02년도까지 출시를 하였고요. 916 시리즈에서 스페셜 모델로 나온 코르사의 엔진을 그대로 갖고 와서 996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두카티에서 시리즈별로 세분화시키는 이유가, 우선 분류 자체를 보시면은 스트라다 모델은 도로용 모델, S 모델은 고성능 모델, SP나 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와 같은 엔진을 사용한 모델, 이런 느낌으로 출시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916 시리즈 코르사 모델에서 축적된 기술로 단점을 보완하여 출시된 시스템이 바로 996 시리즈입니다. 996의 경우에는 916과 그다지 다르진 않지만 듀얼 인젝터 채용과 엔진 주위의 강성을 보강하는 등 916과는 다르게 성능적으로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브렘보가 마르케지니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카티 스페셜 모델에 마르케지니 휠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 스페셜 모델인 996R이 01년도에 출시하게 됩니다. 이 996R이 들어간 엔진은 페라리의 엔지니어인 줄리아 씨가 만든 새로운 엔진입니다. 5세대 모델인 998 시리즈가 출시하게 됩니다. 역시나 996R의 엔진을 그대로 갖고 와 998 시리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998 시리즈의 특이한 점은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00mm의 큰 보어를 장착하였고, 998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탐부르니가 만든 마지막 슈퍼바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998 시리즈는 매트릭스에서 등장해 당시 모터사이클을 몰랐던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두카티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이 크게 바뀐 6세대 999 시리즈가 출시하게 됩니다. 탐부르니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당시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두카티 소속인 피에르 텔지점이 999 시리즈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왜 탐부르니가 디자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디자인했을까? 당시 카지바 그룹 또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되면서 두카티를 매매하게 됩니다. 이 두카티를 구매한 회사는 텍사스 퍼시픽이라는 투자 펀드 회사가 인수하게 되면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요. 탐부르니의 공인 디자이너였던 텔지점에게 999 시리즈를 디자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999 시리즈는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받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999 모델부터 싱글 스윙함이 아닌 더블 스윙함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텔지점이 탐부르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916 시리즈의 흐름을 부정하는 디자인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999 시리즈가 출시될 때 칭찬의 목소리보단 비난의 목소리를 받게 되면서 판매 부진과 더불어 가격까지 인하하는 사태까지 겪게 됩니다. 조금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인기가 없었을 뿐이지 WSBK에선 3번이나 우승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기도 한 모델입니다. 1098 시리즈를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발매하게 됩니다. 999에서 악평을 받아서 그런지 1098부터 916 시리즈의 외관을 개성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디자인을 담당했던 사람은 장 안드레아 파브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두카티에서 916 시리즈의 흐름을 전통화시켜 디자인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고, 그 의견에 일치하는 바이크인 1098 시리즈를 탄생시키게 된 배경입니다. 999 시리즈와는 다르게 1098 시리즈부터 싱글 스윙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098 시리즈부터 프레임도 새롭게 디자인하였고, 엔진도 999R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어의 사이즈를 104mm까지 키우게 됩니다. 이후 1098R 모델에 이르러선 106mm까지 보어의 사이즈가 커졌다고 하네요. 보어가 커지는 것에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어가 커지면은 보어의 무게가 무거워져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메이커들이 보어의 사이즈를 일정하게 만드는 반면 두카티만이 보어의 사이즈를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100mm 이상의 보어 사이즈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타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두카티의 입지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WSBK의 규제는 4기통은 1000cc, 2기통은 1099cc까지 사용이 가능한 게 규제였었는데, 1098이 출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규제가 2기통의 경우에는 1200cc까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SBK의 출발점부터 첨가해 개근상의 개념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규제에 대한 대가로 바이크의 개조 범위는 더욱 어려워져 레이스에서 결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1098이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916의 후속이라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판매 대수도 연간 5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5만 대의 판매는 스쿠터처럼 팔렸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판매 대수입니다. 이후 7세대인 1198 시리즈를 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발매하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세대를 변화하였는데요. 이 변화에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은 두카티의 트랙션 컨트롤인 DTC를 탑재하였습니다.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은 1098이었지만 이 시기에서 큰 전환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WSBK의 경제적인 지원 부재. 그 요인이 된 것은 리먼 쇼크에 의한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사실 두카티는 2002년도부터
모토GP에 참전을 했었는데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에 예산을 점차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스 A에 탄생한 두카티가 이런 모토GP를 버릴 수 없어 WSBK의 지원을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모토GP에서 축적된 기술인 V4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윈 엔진을 고수함으로 인해 L자형 트윈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전륜 하중 부족 현상이 크게 눈에 띄게 됩니다. L자형 트윈 엔진의 약점은 전륜의 하중이 부족하여 핸들링이 제일 어려운 바이크로 분류가 되었고, 이것은 실린더가 전방으로 운동하여 무게의 배분이 그 실린더의 크랭크로 무게가 쏠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리어 주위에 카본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무거운 엔진이 하중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단점을 전부 보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좋게 말하면은 핸들링이 가벼운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곡선으로 선회하기 어려운 바이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8세대 모델인 1199 시리즈를 발매하게 됩니다. 1199부터 파니갈레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고, 파니갈레의 뜻은 두카티 본사 지역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12년도엔 폭스바겐에게 두카티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916개의 디자인과 L자형 트윈 엔진을 그대로 계승하였지만 두카티의 상징이 되어버린 파이프 프레임과 건식 클러치, 센터업 머플러를 과감하게 삭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변화는 파이프 형태의 프레임인 트러스 프레임을 엔진의 차대 역할로 진화시킨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로 프레임이 에어필터와 스로틀 바디를 내장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전륜 하중 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엔진도 새로운 세대에 맞춰 슈퍼 쿼드로가 되었습니다. 엔진 쪽에서 큰 변화는 두카티 바이크의 상징과도 같은 벨트 베어링을 과감하게 버려 캠체인과 캠기어의 하이브리드인 세미 캠기어 트레인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원래의 벨트 베어링을 계속 채택한 이유는 체인보다 정밀도가 높고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폴리의 소형화의 강도가 한계에 부딪혀서 변경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또한 슈퍼카드로에선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빅보어입니다. 보어의 사이즈는 더더욱 커져 112mm가 되었고, 2기통임에도 불구하고 195마력을 뿜는 엔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자장치도 대대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레이스에서나 적용되었던 퀵시프트가 순정으로 장착되고 EBC라는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시스템과 모드를 전환하는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S모델로 올라가게 되면 올린즈 전자식 서스펜션이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옵니다. 이는 전자식 서스펜션의 시초이고 현재 2015년식 S1000RR과 2015년식 R1M에 들어가는 스페셜 시스템입니다. 이후 2014년도에 S모델보다 더 높은 등급인 슈퍼 레제라 모델이 출시하게 됩니다. 슈퍼 레제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다는 뜻이고, 파니갈레 R보다도 14kg이나 더 가벼운 155kg의 건조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155kg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전에 소유한 닌자 400보다 더 가벼운 모델입니다. 프레임과 휠의 재질은 알루미늄에서 마그네슘으로 변경되었고, 카본 바디와 티타늄 볼트를 적극 채용하여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500대 한정으로 나온 모델이 2015년도에 9세대 모델인 1299 시리즈를 발매하게 됩니다. 배기량이 1285cc로 1200cc의 규정이 있는 WSBK의 규정을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실 텐데, 파니갈레 R이라는 모델은 1198cc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가 호평이 잦아해서 그런지 1299에서도 슈퍼 레제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려 스윙암과 휠이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가격이 올라갔고, 엔진 보어의 사이즈 또한 4mm를 키워 116mm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보어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도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참고로 116mm란 일반 CD 사이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에 파니갈레는 진정한 풀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V4 시리즈입니다. 결국엔 V4가 되었네요. 엔진의 이름은 데스모스 H 스트랄에, V4에서 재밌는 점은 모토GP의 기술력을 상당 부분 갖고 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역회전 크랭크를 채택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앞으로 도는 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엔진에 일어나는 자이로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가속함에 있어서 엔진의 저항값까지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가속력은 어마무시하게 되었고 엔진 마력 또한 215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벗은 사진을 보시면은 배기 포트가 타원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료 탱크가 있어야 할 위치에는 배터리와 전자장치가 위치해 있고 연료 탱크는 시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모토GP 기술이고 코너에서 얻어지는 관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도 합니다. 덧붙여서 엔진의 무게는 2기통에서 4기통으로 진화하여 2.2kg이 증가하였고 이는 실로 엄청난 설계이고 V형 4기통과 전혀 다른 L자형 트윈 엔진의 마력을 V4는 가뿐히 넘었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건조 중량을 살펴보면 V4에 들어오기 전 이전 세대인 1299보다 5.5kg 밖에 무게가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카티가 굉장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두카티는 이벤트성으로 V4 엔진을 탑재한 레플레카를 판매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2008년도에 출시한 데스머스 H RR입니다. 데스머스 H RR의 경우에는 엔진의 배기량이 999cc이며 이러한 모토GP에 기술력이 들어간 스페셜 모델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모델이 바로 데스머스 H RR입니다. 1500대를 한정 판매하였고 현재 V4 모델의 출시는 이 데스머스 H RR의 후속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